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책을 낭독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한 편도 올라가지 않아서 지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핸드폰에 모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이어서 오늘도 인간 본성의 법칙 139페이지 상대의 신호를 감지하는 관찰 기술. 어릴 때 나는 누구나 훌륭한 관찰자였다. 작고 약했던 우리는 사람들의 미소나 목소리, 톤을 해석하는 데 생사가 걸려 있었다. 종종 우리는 어른들의 특이한 걸음새나 과장된 미소, 부드러운 버릇을 따위를 눈치채고 재미로 흉내내기도 했다. 보디랭귀지를 보면 상대가 나를 위협하는 것인지 감지할 수 있었다. 상습적 거짓말쟁이나 사기꾼, 마술사 혹은 다른 사람인 척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골치 아프게 여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이들은 상대가 쓴 가면을 금세 간파한다. 그런데 5살 무렵부터 우리는 서서히 이런 감수성을 상실한다. 그리고 내면으로 눈을 돌리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더 걱정한다. 그러니 우리는 없는 기술을 새로 배우려는 게 아니라 한때는 갖고 있었던 기술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점점 자기 안에 몰두하게 됐던 지난 시간을 되감아서 어릴 때 갖고 있던 호기심과 외부를 향한 시각을 되찾으면 된다. 어느 기술이나 그러듯이 관찰 기술을 익히는 데도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연습을 통해 서서히 뇌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처음부터 정보가 많으면 가부화가 걸릴 것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되 매일 조금씩 발전하면 된다. 평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목표를 하나 세워라. 상대를 관찰하면서 그가 하는 말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뭔가 말하지 않는 내용이 있음을 알려주는 표정 한두 개를 찾아내겠다고 말이다. 미세 표정이나 잠시 스쳐가는 얼굴의 긴장감, 억지 미소에 주목하라. 간단히 이 연습이 한 사람에게 성공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시도해보라. 항상 표정에 초점을 맞춰라. 얼굴에서 신호를 찾는 게 좀 쉬워졌다 싶으면 목소리에도 비슷한 신호를 찾아보라. 목소리 톤이 바뀌거나 말하는 속도가 달라지는 게 주목하라. 목소리는 상대가 느끼는 자신감이나 만족감에 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다음에는 자세나 손짓, 다리의 위치 같은 보디랭귀지로 옮겨가라. 관찰 연습을 할 때 간단한 목표를 세워서 손쉽게 실천하라. 관찰한 내용이 특히 어떤 패턴이 발견되면 빠짐없이 적어두라. 이처럼 관찰 연습을 할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내가 본 것을 말로 해석해 보려고 안달복달해서는 안 된다. 대화를 함께 이끌어가되 말수를 줄이고 상대가 더 많은 말을 하게 하라. 상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려고 노력하라. 상대가 말한 내용 일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라. 그러면 상대는 긴장이 풀리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고 더 많은 비언어적 신호를 보낼 것이다. 하지만 너무 대놓고 상대를 관찰해서는 안 된다. 관찰당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긴장하면서 자신의 표현을 통제하려고 애쓴다. 정면으로 눈을 너무 많이 맞추는 것도 좋지 않다. 자연스러우면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슬쩍슬쩍 잠깐씩만 시선을 돌려서 상대의 표정이나 목소리, 몸짓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라. 한 사람을 장기간 관찰한다면 상대의 표현이나 기분과 관련해 기준점을 잡아 두는 게 좋다. 원래 조용하고 말이 없는 사람은 표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활달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도 있고 늘 조잡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다. 상대의 평소 행동을 알고 있으면 거기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평소 말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활달해졌거나 습관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편안한 표정을 짓는 것처럼 말이다. 상대의 기준점을 알고 있으면 그가 무언가를 숨기거나 힘들어할 때 그 신호를 알아보기 훨씬 쉽다. 고대 로마의 장군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천성이 쾌활한 사람으로 늘 미소를 짓고 웃음을 터뜨리고 장난을 치는 사람이었다. 안토니우스의 정적인 옥타비우스는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암살된 후 만난 안토니우스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뚱한 것을 보고 그가 뭔가를 계획 중이며 자신에게 적대감을 품었다는 것을 알았다. 기준점과 관련해 한 사람을 여러 상황에서 관찰하도록 노력하라. 상대가 배우자나 상사, 직원과 이야기할 때 비언어적 신호가 각각 어떻게 바뀌는지 유심히 보라. 좀 다른 연습으로 뭔가 신나는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오래도록 바라던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거나 기대는 공연이나 경기 등에 참석하는 사람들 말이다. 그 기대에 찬 모습을 꼭 기억해 두라. 눈이 계속 커진 상태로 있고 얼굴은 발그레하고 보통 생동감이 있으며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할 때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감돌 것이다. 이 모습을 시험이나 면접을 앞둔 사람의 긴장된 표정과 비교해보라. 이렇게 하면 그 감정을 표정으로 서로 연결 지을 수 있어 비언어적 소통의 의력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혹시라도 혼재된 신호가 나타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여라. 말로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표정에는 긴장감이 보이고 목소리 톤이 부자연스럽다거나 성진을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짓는 미소가 자극지스럽고 표정이 슬퍼 보이는 경우 등이다. 이렇게 혼재된 신호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다. 때로는 신체 각 부위가 따로 놀기도 한다. 헨리 제임스의 소설 사자를 보면 화자는 자신을 찾아온 여인 대하 내내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지만 양산을 지닌 손에는 긴장감이 가득한 것을 알아본다. 그제서야 그는 상대의 진짜 기분, 즉 불편함을 눈치챈다. 혼재된 신호와 관련해서 비언어적 소통이 부정적 감정을 노출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런 부정적 신호야말로 상대의 진짜 감정을 알려주는 단서로서 더 큰 무게감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상대가 왜 그런 슬픔이나 반감을 느끼는지 자문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좀 더 다른 종류의 연습을 해보자. 카페처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에 자리를 잡아라. 그리고 대화를 함께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그들이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목소리의 신호를 찾아보라. 그런 글이나 전체적인 보디랭귀지에 주목하고 가능하다면 메모를 하라. 그게 능숙해지면 관찰한 신호를 바탕으로 상대의 직업을 한번 추측해보라. 혹은 보디랭귀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상대의 성격을 짐작해보라. 재미있는 게임이 될 것이다. 연습을 하다 보면 주의력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일도 더 쉬워질 것이다. 상대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서도 비언어적 신호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다. 또한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신호들을 알게 되면 비언어적 신호에 대한 의력도 계속 확장될 것이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일종의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아무 뜻을 전달하지 않는 제스처란 없다. 사람들이 침묵이나 옷차림, 책상의 물건 배열, 호흡 패턴, 특정 근육의 긴장감, 대화의 수분 내용까지도 관심을 기울여라. 말하지 않는 것, 암시된 것도 모두 대화의 일부이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흥미진진함을 느껴질 테이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질 것이다. 관찰 기술을 연습할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다. 말은 직접 정보를 표현한다. 누가 한 말이 무슨 의미라고 갑론을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말에 대한 해석은 한계가 있다. 반면에 비언어적 신호는 훨씬 애매모호하고 간접적이다. 비언어적인 신호의 의미는 이것이라고 알려주는 사전 같은 것도 없다.
비언어적 신호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자칫하면 신호들을 수집하기는 했으나 상대에 대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감정적 편견에 맞춰 성급한 해석을 내릴 우려가 있다. 이럴 때 관찰은 무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다. 천성적으로 싫은 사람 혹은 과거에 불쾌했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은 무슨 신호이든 모두 악의적으로 혹은 적대적으로 보려 할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을 관찰할 때는 정반대가 될 것이다. 관찰 연습을 할 때에는 상대에 대한 나의 호불호나 선입견을 모두 배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련해서 오셀로의 오류라는 것이 있다. 앞으로 다룬 오셀로에서 주인공 오셀로는 아내인 데스데모나에게 정거를 들이대며 불륜을 추궁한다. 아내가 초조한 반응을 보이자 오셀로는 그를 근거로 아내를 불륜이라 단정한다. 실제로 데모데나 바람을 피운 적은 없었다. 다만 천성이 공격적이고 편집적인 오셀로가 어른들며 질문 하나를 초조했을 뿐이다. 오셀로는 그것을 죄책감의 신호로 해석한 것이다.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떤 감정적 신호, 예컨대 초조함을 같은 것을 읽고 나서 그 원인의 특징 이유를 지목한다. 점에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에 맞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설명을 그대로 믿어버린다. 그러나 초조함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추궁이나 주위 분위기에 의한 일시적 반응일 수도 있다. 이때 오류는 관찰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다. 1894년 프랑스의 장교 알드레 드레쉽는 독일의 기밀을 넘긴 혐의로 억울하게 체포됐다. 드레쉬는 유대인이었고 당시 많은 프랑스인들이 유대인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다. 첫 공개 변론에서 드레쉬는 차분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대답했다. 이것은 그가 장교로서 받은 교육의 일부기도 했고 초조함을 억누르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중은 그가 만약 결백하다면 더 목청껏 항의를 할 거라고 추정했다. 그의 태도를 유죄의 신호로 읽은 것이다. 문화적 배경이 다르며 받아들일 수도 있는 행동도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소위 표현 규칙이라고 한다. 미소를 덜 짓는 문화도 있고 스킨십이 더 많은 문화도 있으며 목소리 높낮이가 중요한 언어도 있다는 늘 상대의 문화적 배경을 생각하고 그에 맞게 신호를 해석해야 한다. 관찰 연습의 일환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관찰해보라. 나는 가짜 미소를 얼마나 자주, 언제 짓는가? 내 몸은 초조함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목소리가 다른가? 손가락을 두드리는가? 머리카락을 베베 꼬는가?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가? 자신의 비언어적 행동을 예리하게 의식하며 다른 사람의 신호에도 더 민감하고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어떤 신호를 읽을 때 그와 관련된 감정이 무엇일지 상상하기도 더 쉽다. 또 자신의 비언어적 행동을 통제하는 데도 더 능해질 것이다. 이는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산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관찰 기술을 개발하면 당신 자신이 당신의 인간관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낄 것이다. 당신은 사람들의 기분 변화에 점점 더 민감해질 테고 상대의 감정이 당신 내부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의 기분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한다면 해밀턴 에릭슨이 그랬듯이 당신도 너 사람들 눈에 점쟁이처럼 비칠지 모른다.